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언론 민들레가 운영하는 민들레 TV, 민들레 TV가 새로 시작하는 코너 민들레 책입니다. 오늘 첫 방송입니다. 저희가 민들레 TV가 새로운 스튜디오를, 자체적인 스튜디오를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좋은, 재미있는, 유익한 프로를 더 많이 만들어 보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첫 시도가 오늘 민들레 책입니다. 민들레 책에서는 최근에 나온 좋은 책, 의미 있는 책을 소개해드리고요. 그 책 속에 담겨 있는 내용도 들어보고 또 내용과 함께 사람 사는 이야기, 세상 이야기, 또 유익하고 새로운 정보들, 지식들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늘 첫 방송에서는요, 정말 따끈따끈한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책인데 마녀는 어떻게 만들어진가라는 그런 책입니다. 요즘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책입니다. 정말로요. 그래서 오늘 저자 두 분 모시고 이 책에 관한 이야기도 나누고 책 속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재미난 스토리, 의미 이런 거를 같이 여러분들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저자 두 분을 소개해서, 원래는 이 책이 저자가 세 분인데요. 한 분이 오늘 못 나오셨고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제 오른쪽에 송요훈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송요훈입니다. 네, 그리고 왼쪽에는 이도경 PD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도경입니다. 두 분께 각자 자기소개를 하실 시간을 드리긴 할 텐데요. 이 책을 보시면은, 이 책에 보면은 이제 다 저자 소개가 나오죠. 그 잠깐만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나온 내용들은 뭐 책 여러분들 보시면은 다 나온 내용이라서 이 내용 말고 두 분 각자 소개해 주실 때 다른 내용 좀 재미난 게 좀 소개를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송용 기자님은 여기 나온 대로 보면요, 저널리스트시고요, 미디어 활동가. 미디어 활동가시군요. 최근에. 네. 예, 여기 보면은 87년에 MBC 기자로 입사해서 주로 사회 분야를 취재를 하셨다고 합니다. 시사 매거진 2580 카메라 출동 기자로 일하셨다고 하는데, 정말 시사 매거진 2580 뭐 카메라 출동 다들 아마 시청자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는 그런 아주 유명한 프로인 것 같은데요. 저도 많이 봤었고요. 연식 있는 분들은 좀 아시죠? 네. 저도 좀 연식이 돼서 그런지 카메라 출동하면은 거의 대명사죠. 이런 시사 매거진 2580 하고. 예, 예. 그리고 사회부 시경 캡으로 일하셨고요. 여기 보니까 기자로는 드물게 수입분강, 그 슬픈 천년, 대전환 20일, 교육개혁, 지구촌 르포 등 다큐 프로그램을 제작했고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독립적, 자율적으로 조선일보를 비롯해 족벌 상업 언론을 감시하는 개인 소셜 미디어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저자 소개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 송윤 기자님은 시민언론 민들레 지금 정말 열정적으로 칼럼을 써주고 계시는데요. 주로 조선일보를 조선일보의 그 문제점을 열심히 파헤쳐서 글을 써주고 계십니다. 굉장히 글의 반응도 좋고 많은 분들이 그 글을 읽으시고 박수를 보내고 있는데요. 송윤 기자님 조금 더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저자 소개해 주시죠. 예, 저 MBC 기자였고요. 기자로 살다 보니까 언론이 진짜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그럴 리는 없겠지만 나라가 망한다면 언론 때문에 망하겠구나,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역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그 SNS에서요 언론 감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조선일보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네, 조선일보 잡는 기자. 네, 잡지는 못하고 이제. 네, 저도 페이스북에 송윤 기자님하고 패친이라서 자주 보는데 뭐 좋아요가 막 수백 개, 수천 개 지금 달리고 거의 뭐 지금 셀럽 아니십니까? 조선일보에 대한 어떤 네. 비판 의식이, 시민들이 네. 비판 의식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로 이해합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이도경 PD님, 여기 나온 거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KBS PD로 35년간 재직하면서 주로 시사 다큐, 교양 분야에서 추적 60분, 네, 그 유명한 또 추적 60분, KBS 스페셜, TV조선 왕조실록, 세계는 지금 TV 책을 말하다, TV 책을 말하다도 하셨네요. 네.
생로병사의 비밀 등의 프로그램을 연출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KBS에서 파리 PD 특파원 전략기획실장 시청자 센터장을 거쳤고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번역서도 있고 공저도 있습니다. 카메라로 지구를 구하는 방법 등이 있다. 현재는 DMZ 관련 생태 평화 다큐와 책을 준비 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TV 책을 말하다 이거 연출하셨으면 저희 프로 많이 좀 조언 좀 많이 해주십시오. 좀 저희 구독자도 늘고 조회수도 늘어날 수 있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생로병사의 비밀도 하셨네요. 좀 많이 봤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제 그 미디어 리터러시나 미디어 교육 쪽에 관심이 많아서 초반에 이제 PD가 되고 야 이거 내가 연출하는 것이 도대체 시청자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많아서 이제 그 미디어에서 리얼리티는 무엇인가라는 어떤 미디어 교육 서적 같은 것도 번역을 했고 좀 나름대로 이렇게 계속 공부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거의 은퇴가 다 되고 나서 어떻게 보면 실제 지금 어떤 우리나라의 마녀 사냥이라고 일컬어지는 어떤 무지막지한 어떤 언론이 가하는 폭력 이런 것들을 한번 실제로 한번 사례를 한번 케이스 스타디를 한 게 이번 책으로 나온 거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이 거의 지금 한 분은 기자, MBC 기자 하셨고 그리고 한 분은 KBS PD로 거의 전문가 분들이라서 책이 더 기대가 되는데 여기 안 나오신 저자는 제가 여기 나온 것만 한번 소개를 드릴게요. 전지윤 작가님이신데요. 아마 시민언론 민들레에 관심 많이 가지시고 읽으신 분들은 굉장히 이름이 낯익은 그런 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사회운동가, 연구평론가, 대학 시절부터 다양한 비정규, 불안정 노동과 국가보안법 투옥 등을 경험하며 사회변혁 활동을 지속했다. 오랫동안 좌파 단체 기관지 편집자로 일했고 이분 좌파시네요. 민주노동당 등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다. 현재는 사회운동단체 다른 세상을 향한 연대 실행위원으로 이윤보다 사람이 목적인 세상을 꿈꾸며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저서도 여러 권 있고요. 연속성과 교차성, 또 경계 없는 페미니즘,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디어 오늘, CR의 소리, 오마이뉴스 비평글을 게재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언론 민들레에 글을 써주시고 계시는데 또 이 전지훈 작가님 저 시민언론 민들레로서는 그 편집위원이신데 굉장히 좋은 글을 써주고 계셔가지고 이분 글이 민들레 홈페이지에 올라가면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정말 이 책이 어떤 책인지 기대가 많이 되고요. 그러니까 저자만 이렇게 봐도 읽고 싶어지는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분께요. 이 책 내용을 제가 여쭤보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데 그 전에 제가 조금만 더 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추천사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추천사도 보니까 박노자 교수 써주셨고 이봉수 교수님이죠. 지금 제주 한국 미디어 리터러시 스쿨 원장 지금 맡고 계신데요. 그리고 최영길 한국 외대 교수 언론학자시죠. 그리고 또 한 분이 추미애 의원 전 법무부 장관 이렇게 네 분이 추천사를 써주셨는데 요분들 네 분 추천사 중에 제가 몇 가지만 왜냐하면은 이렇게 추천사를 좀 설명을 드려야 보시는 분들이 이 책 정말 훌륭한 책인가 보다 해서 사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까 싶어서 짧게만 소개를 드릴게요. 박노자 교수님은 추천사를 이런 내용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여론날조의 최악의 사례는 바로 조국 교수에 대한 마녀 사냥이나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4년에 걸친 집요하고도 악의적인 여론살인이었다. 이 책이 많이 읽혀서 더 이상 이 나라에서 마녀 사냥에 안타까운 목숨들이 희생되지 않는 데 보탬이 됐으면 한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저도 뭐이 책을 읽어봤습니다만 딱 맞는 지금 추천사를 써주신 것 같습니다. 박노자 교수님이. 이봉수 교수님은 이 부분이 좀 그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언론 피해자에게 회초리 하나 쥐어주려던 징벌적 배상제마저 무산됐다. 언론 현업단체와 학계는 언론 자유를 침해한다면 자율 규제를 주장하고 있으나 자율과 규제는 원래 형용 모순이다. 마녀 사냥을 통해 집권하고 가짜 뉴스에 빠져 내란을 일으켜 온 국민이 피해를 입었는데도 언론 피해 구제 방안은 논의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책의 5페이지에 오타가 하나 있습니다. 자세히 보셨군요. 네. 그리고 초고를 줄 그어가며 하룻밤에 독파한 건 처음인데 그만큼 분노가 치밀면서도 흥미진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최영길 교수님은 저자들은 이 책을 통해 누구든 마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제시하며 한국 사회의 공론장이 어떻게 프레임과 이미지 조작을 통해 스스로 정치 권력화되고 폭력화되는지를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이 책은 말해지지 못한 진실을 복원하고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가장 음산한 방식에 맞서 싸운다는 점에서 지금 우리 시대에 반드시 읽어야 할 기록이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이 부분 보면 어떻게 프레임과 이미지 조작을 통해서 정치 권력화하고 폭력화되는지 이 내용에 이런 부분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프레임, 이미지 조작 이 부분도 이따가 좀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추미애 의원님은 겉보기에 윤석열 검찰의 개혁 저항으로 보이지만 그렇게 단순하지만 않다. 이 땅의 민주 세력을 걸림돌로 여겨온 일본과 국내 극우파의 기획과 음모에 모두 노란한 것이다 하시면서 이 모든 게 쿠데타의 전조였는데 그를 지켜주어야 할 정당이나 여기서 그는 윤미향 전 의원을 얘기한 거겠죠. 지켜줘야 할 정당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이 책은 그러한 잘못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를 일깨울 것이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추천사도 굉장히 좋은 분들한테 추천사를 받아주셔가지고 그 네 분 네. 추천사가 다 저희에게는 좀 과분할 정도로 네. 써주셨는데 네네. 저는 특히 마음에 드는 게 네. 이봉수 교수님 네네. 초고를 줄 그어가며 하룻밤에 독파한 건 처음인데 네. 그만큼 분노가 치밀면서 흥미진진했기 때문이다. 흥미진진합니다. 그리고 네. 그 추미애 의원 네. 그 추천사 보면 이 땅의 민주 세력을 걸림돌로 여겨온 일본과 국내 극우파의 기획과 음모에 모두가 노란한 것이다. 네네. 그렇다면 그 네. 마녀 사냥의 어떤 그 외관 형태는 네. 같은데 네. 속에 보면 네. 윤미향 마녀 사냥은 일본 우익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네네네. 책 내용에 자세히 그런 네. 내용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제가 추천사까지만 이제 소개를 해드렸고 이제 본격적으로 책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전에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세 분이 어떤 관계신가요? 원래 친하게 지내시던 관계인가요? 누가 먼저 책을 내자고 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름만 알고 있었는데 네. 저는 이제 그 SNS에 언론 감시하는 거 네. 그 글을 쓰고 그랬었는데 오늘 이동영 PD가 연락이 왔어요.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 마녀 사냥에 대해서 우리가 기록을 남겨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 그냥 네. 지나갈 수 없지 않느냐. 거기에 의기투합이 됐고 네네. 그래서 그 총괄 지휘는 이동영 PD가 했고요. 그러시군요. 거기에 이제 아까 네. 얘기했던 그 전지윤 네. 그 사회활동가이면서 그 인권 네. 평화 쪽에 아주 조예가 있는 그런 네, 활동가이거든요. 네. 좌파 단체에서 일했다는 그. 아니 네, 인류의 아주- 차원, 네. 인류의 차원에서 일하시는 네. 그 전주 씨가 여기 이제 그 동참을 해서 네. 그래서 이 책이 나오게 됐죠. 네, 네, 네. 특히 이제 전지훈 의원은 그 전에도 계속 이제 그 이번 윤미향과 정의연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네. 공판에 참여하면서 기록을 네. 남기고 뭐 네. 계속 이쪽으로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전지훈 작가가 저희 시민언론 민들레에 이제 윤미향 의원 관련된 그 기고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신. 총괄을 하셨군요. 저는 사실은 송영 기자님이 하신 줄 알았어요. 송영 기자님 워낙 SNS에도 많이 글을 쓰시고 그래서. 아니 이동영 PD가 찾아와서 네. 그 우리 이런 거 마녀 사냥 네. 응?
그 같은 언론계 종사자들인데 이거 그냥 네. 넘어갈 게 아니라 뭐 기록으로 남기고 네. 좀 알리자. 아까 얘기하는 거 미디어 리터러시 우리 시민들이 언론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네, 네. 이걸 좀 책을 한번 내보자 그래서 네. 그냥 덜컥 아이고 좋은 일입니다. 네. 했다가 그냥 끌려 들어가게 된 거죠. 근데 덕분에 저 정말 그 저자는 이름도 없고 저는 행복합니다. 영광입니다. 네. 그 출판 시장이 뭐 늘 불황이긴 하지만 요즘 더 불황이라고 다들 얘기하거든요. 예, 네, 출판사 맞습니다. 계신 예.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 책 말고 뭐 영화를 만들 수도 있고 PD를 하셨으니까 뭐 영상으로도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왜 굳이 이 책값이 지금 22,000원인가 그렇죠? 요즘 사람들이 책을 잘 안 사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렇게 또 책을 내려고 영화 만드시지 그러셨어요? 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형태의 뭐 예. 미디어가 이제 사람들한테 다가오지만 그래도 이제 책이라는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뭐 인간의 지식이 가장 쉽게 네. 전달될 수 있는 네. 뭐 매개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그 전에 바로 백인의 리딩 쇼라고 이제 네. 그것도 이제 역시 책 브론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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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좋은 책을 여러 사람들이 같이 낭독하는 형식의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네. 그 책에 대한 애정도 있고 네. 해서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그때 당시 쓸 당시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윤석열 그 정권 네. 시절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공중파라든지 이쪽에서 굉장히 좀 이런 아이템을 소화하기도 네. 상당히 어려운 형편이어서 네. 일단 책을 먼저 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KBS PD님이 처음에 이제 제안을 하시고 MBC 기자님이 받아주시고 이 두 공영방송 출신 두 분이 좋은 책을 내주신 것 같습니다. 공영방송 종사자다운 일을 했다고 자부해도 그러네요 진짜. 네, 근데 네. 이 책을 내면서 네. 조금 전에 얘기를 주셔서 좀 덧붙이자면 사실 책을 내자고 할 때 네. 이게 돈 되는 책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요즘 출판사가 어려운데 네. 이런 책을 받아줄까 했었거든요. 네. 사실 이 출판사도 이 출판사 상당히 괜찮은 출판사입니다. 메디치. 네, 메디치 뭐 좋은 책들을 많이 내서. 요즘 책 낼 때 만나보니까 네. 출판업이 그 사양 산업 정도가 아니라 네. 산업 폐쇄 이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책 정말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요즘 우리 저 한류 그 K 콘텐츠가 세계적인 그 인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저변에는 네. 책 읽는 문화가 있었고 네. 출판업이 흥해야지 콘텐츠도 흥합니다. 그래서 좀 책도 좀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고요. 새 정부에서도 좀 출판업 그 부흥에 좀 관심이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책 많이 사서 읽어주시면 더 좋은 나라가 출판업을 살리자. 출판업도 살리고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녀 사냥은 어떻게 만들어진가 이런 책 제목은 누가 잡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책 제목이 굉장히 섹시해요. 마녀 사냥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딱 이렇게 굉장히 도발적이고 뭐 질문이 훅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일까 이게 궁금해지는 그런 제목인데 제목 누가 잡으셨나요? 출판사에서 정한 건가요? 그렇죠. 뭐 최종적으로는 출판사에서 정했는데 네, 이제 마녀라는 컨셉은 저희가 처음부터 갖고 있었고요. 네, 네, 뭐 이 마녀 사냥이라는 게 뭐 예전에 중세 뭐 기독교적 그 지배 질서가 이제 확 자리 잡고 있을 때 그 지배 질서가 흔들리면서 네, 거기에 대한 어떤 분노의 어떤 배출구로서의 마녀 사냥이 일어났고 네, 그렇지만 이제 그것이 뭐 근대와 현대로 이어지면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 뭐 멀게는 프랑스의 드레피스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뭐 미국의 메카시즘 광풍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마녀 사냥 형태였는데 특히 이제 한국도 특히 이제 해방과 분단 이후 계속 이런 형태가 이제 이어지고 있었고 특히 최근 들어 뭐 조국 몰이라든지 뭐 무인명과 정의연 사건이라든지 뭐 아주 뭐 지금 뭐 옛날 이재명 그 어떤 민주당 대표에 대한 어떤 그 일종의 여론과 검찰의 어떤 공격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마녀 사냥의 형태로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이번에 케이스 스타디를 통해서 좀 뭔가 구체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자
라는 뭐 취지에서 네. 이 책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게 저 마녀 사냥이라는 게 중세 때 마녀 사냥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웬만큼 알잖아요. 그 무엇인지. 네. 중세 때 그러니까 마녀라는 낙인이 찍히면 그 마녀를 그 표적이 그 낙인이 찍힌 사람을 물에 빠뜨렸대잖아요. 물에 빠뜨려서 살아나오면 마녀다. 사람은 살아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빠져서 죽으면 사람이네. 네. 근데 어쨌든 죽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마녀 사냥 행태가 지금도 진행이 된다는 거죠. 뭐 그 저 윤미향뿐만 아니라 그 앞에 조국도 있었고 그 앞에 그 노회찬 등등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녀는 없지만 마녀 사냥이라는 행태는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네. 사실 마녀 사냥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저한테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닐 겁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낯선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특히 한국 사회에서 네. 아마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뭐 노회찬 전 의원도 있었고 노무현 대통령도 사실은 검찰의 그랬습니다. 마녀 예. 사냥이었고요. 사실 그 앞에 김대중 대통령도 그랬을 거예요. 아, 그렇죠. 빨간 프레임 찍으면서 네. 그 낙인 찍겠다는 건 마찬가지고요. 네. 계속 이어져 왔는데 뭔가 여기 한번 제동을 걸지 않으면 네. 우리 시민들에게 이것이 마녀 사냥이고 이걸 제동을 걸지 않으면 네. 사실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거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 마녀 사냥이라는 게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고 알고 보면 굉장히 계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네.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행태 그 내부를 한번 해부해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네, 조직적이고 계획적이고 아주 전략적이고 그렇죠. 정략적으로 지금 이루어져. 노무현 대통령 말고도 하여튼 제가 생각나는 분들은 한명숙 전 총리, 네. 광노현 교육감도 좀 그런 그렇죠. 예. 거였고요. 노회찬 의원 아까 얘기하셨고 조국 전 장관, 손혜원 전 의원도 있었고 맞습니다. 김남국 네. 의원도 뭐 그런 쭉 게 이어지고 있었죠. 사실은 지금 이재명 그러다 대통령도 이재명. 가장 길게 네. 가장 잔혹하게 네. 그리고 마녀 사냥을 당한 피해자입니다. 네. 자, 이 책의 주인공 마녀로 이제 몰려서 몰린 그 이 책의 주인공 바로 윤미향 전 의원이신데요. 자, 이 윤미향 의원은 도대체 어쩌다가 마녀가 되었는지 누가 윤미향 의원을 마녀로 몰아서 지금 사냥을 한 것인지 책 내용에 이제 담겨 있습니다. 좀 설명을 해주시죠. 책에서 어떻게 언급을 하셨는지 왜 윤미향 의원이 표적이 된 건가요? 일단 뭐 그 2020년 4월 총선 때로 이제 돌아가 보면 먼저 이제 윤미향 의원이 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이제 선정이 됐을 때부터 조선일보의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뭐 3월 31일, 그러니까 4월 15일 날 선거였는데 3월 30일 날 조선일보에 반미 앞장서온 시민당 윤미향 정작 딸은 미국 유학 중 뭐 이런 한 세 가지 세 개의 기사가 네. 그러니까 시작이 되었고요. 네, 그런 것이 이제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다가 5월 7일 날 이용수 할머니가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네, 그렇죠. 그걸 기화로 뭐 그야말로 광풍이라고 불릴 만한 어떤 윤미향과 정의연에 대한 어떤 공격 이런 네. 것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예. 네. 다른 마녀 사냥과 다르게 일본에서 어떤 실효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윤미향 그러니까 정대 대표, 그러니까 정의연 이사장 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 위안부 피해자 인권 운동을 계속 해온 윤미향이라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된다 하는 것이 일본 우익들 네. 굉장히 불편했었나 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일본의 요미우리나 이런 우익 신문에 그 기사가 나고 산케이도 나고 예, 했었죠. 예. 그 기사를 조선일보가 네. 인용해서 옮깁니다. 네. 근데 왜 그랬었는지 그때 그 기사를 게재했다가 삭제돼요. 아, 그리고 조선일보요? 네. 얼마 있다가 이용수 할머니가 어떻게 보면 뜬금없이 기자회견을 합니다. 네. 근데 그 내용이 사실 별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 한 것을 계기로 해서 크리거라고 하나요? 네. 갑자기 조선일보부터 시작해서 그 기사가 아주 폭발적으로 터져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융단 폭격하듯이 윤미향을 향해서.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건 우연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마녀 사냥은 우연이 아니고 뭔가 계획적이고 조직적이고 그렇게 이루어졌는데 또
일본에서부터 이게 시작이 된 게 아니냐. 네. 예? 일본에서 뭔가 지령을 받은 것 같기도 한.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 관심을 갖게 됐던 거죠. 윤미향 의원이 그러니까 의원이 되기 전에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그 위안부 운동을 하셨던 그렇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별로 그렇게 뭐 조선일보나 그렇게 뭐 공격을 하거나 그렇진 않았다가 제가 그런 언론 보도를 많이 보지 않았고 검찰이 또 뭐 윤미향 그때 활동가 정대 활동가로 일하셨던 시절에 뭐 검찰이 뭐 저렇게 뭐 수사를 한다든지 그런 거는 거의 없었다가 의원이 이제 되려고 하니까 일본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다는 지금 말씀이시잖아요. 일본 극우 세력부터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경계감, 불편함 뭐 이런 거를 가지고 그 기사를 쓰기 시작했고 그걸 조선일보가 또 받아서 쓰고 그러면서 지금 말씀대로 하면 일본에서 시작돼서 한국으로 들어와서 한국에서 이제 윤미향 의원을 어떻게 마녀로 몰아서 사법 살해를 할 것인가 이런 아마 시나리오가 만들어지고 그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책 앞부분에 그 손영미 소장님 이야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저도 그 당시에 뉴스를 보고 굉장히 놀랐었는데 손영미 소장님의 죽음 그리고 나서도 윤미향 의원이 계속 그 언론의 공격을 받고 재판을 계속 진행이 됐고요. 이렇게 됐었는데 조금 구체적인 그 보도 사례를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윤미향 마녀 사냥 보도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런 사례들이 좀 책에 좀 많이 나와 있거든요. 네네. 예, 가장 좀 첫 번째 이제 첫 포문은 이제 아까 말한 이제 조선일보와 네. 그다음에 이제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그 박근혜 정부 때 한일 위안부 합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약간 그 정의연하고 네. 그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지금 정부하고 그때 이제 일정 정도 이제 당사자가 지금 조태용 지금 국정원장이죠. 전 국정원장 당시는 이제 외교 라인이었는데 그 조태용 씨를 인용하면서 윤미향을 이제 공격하는 그런 기사를 실었는데 이제 가장 좀 뭘까 사람들의 어떤 감정을 자극하는 건 그 한국경제신문에 그 하룻밤 술값 3,300만 원. 맞죠. 하룻밤 3,300만 원. 그 단독 보도로 나왔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약간 무지와 악의가 결합돼서 나온 기사라고 이제 좀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뭐 회계 공시자료에 보면은 뭐뭐 왜 네. 3,300만 원인데 네. 이거를 뭐뭐를 다 네. 하룻밤에 3,300만 원을 다 쓴 것처럼 흥청망청. 예. 예.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모를 수가 없는데 이거를 이제 하여간 이게 오버였는데 결과적으로 이걸로 사내 기자상도 받고 한경 기자가요? 예. 그다음에 동문들이 네. 언론상도 줬어요. 언론 네. 뭐 예, 제가 듣기로 모교에서 그러니까 뭐 네. 좋은 기자 뭐 좋은 언론인 상 주는데 그 기자가 받았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이게 네. 한국경제신문의 기사인데 말 그대로 경제신문이잖아요. 그럼 경제 쪽에 뭔가 회계 이런 게 좀 전문화되는 그 매체 아닙니까? 네. 그런 그러네, 데서 진짜. 이런 그다음 의도가 있는 것이 네. 명백해 보이는 이런 오보를 했고요. 네. 이 오보를 하는 기자는 사내 기자상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클릭수가 많이 나왔다. 그럼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기사를 내서 클릭수 네. 많이 나오면 그 기자상 받는 건가요? 그리고요. 이 3,300만 원이라는 게 제목부터가 자극적이잖아요. 아니 어떻게 하룻밤에 3,300만 원씩을 술을 먹습니까? 네. 시민단체가. 예? 그러니까 그런 술판벌이네 이런 프레임을 악의적 프레임을 씌울 수 있고 또 하나는 3,300만 원? 술값 과다 계상해서 돈 빼돌린 거 아니야? 라는 부정회계 아니야? 라는 의심을 갖게 만드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공익단체들의 어떤 회계 규정이 뭐냐면 뭐 5만 원짜리도 쓰고 10만 원짜리 쓰고 문방구도 갔다 오고 누구 뭐 커피값도 이러잖아요. 네. 그거를 공시할 때 다 쓰면 뭐 수백 개가 된다고요.
볼 수가 없으니까 총합으로 이런 게 잡비 총합이 3,300만 원이고 그 중에 대표로 한 군데 이름 적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호프집이 대표로 올라가 있고 이 총합은 그 1년 동안 쓴 잡비인데 네. 네. 제목을 이렇게 뽑았다는 거는 한국경제신문이 그걸 몰랐을까요? 그런 회계를 몰랐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알고도 그렇게 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언론 윤리에 보면은 사실 확인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굳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전화해보면 되잖아요. 아니 공시한 거 보니까 아니 여기 저 정의원 뭐 이거 전화해서 윤미한테 전화해서 아니 하룻밤 저 그 공시한 거 보니까 어느 호퍼집에 그 3,300인데 이게 뭡니까? 네. 물어보면 되잖아요. 아니면 국세청에 물어보면 되잖아요. 확인을 안 하는 거죠. 안 했거나 일부러 안 했거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미필적 고의처럼 네. 의도적으로 사실 확인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확인을 했더니 사실이 아니네. 네. 그럼 기사를 못 쓰잖아요. 어떤 프레임을 씌워야 되는데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면 그걸 못 하잖아요. 그 저는 이거는 의도적인 네. 고의로 언론 윤리를 회피한 게 아닌가. 네. 이런 게 징벌적 배상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럼 맞습니다. 이게 그 4년 전인가요? 그 징벌적 손배제 그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냈을 때 명백한 악의적 그 보도가 뭐냐 이거 가지고 논쟁을 벌였었는데 미국에서는 그게 그 액츄얼 멜리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악의, 실제적인 악의 그런 경우에 이제 징벌적 손배제를 미국에서는 그 적용을 해서 뭐 10배, 100배 이렇게 해서 뭐 천문학적인 그 벌금을 내리잖아요. 바로 딱 이 경우가 그 경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네. 언론사나 기자들이 이제 그 징벌적 배상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악의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는 거거든요. 네. 그거 어떻게 보면 쉬워요.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언론 맞습니다. 윤리를 지켜내지 따지면 됩니다. 네, 네. 언론 윤리에 이런 게 있어요. 제보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누가 어떤 주장 폭로를 해요. 그러면 먼저 따져봐야 되는 게 저 폭로한 사람, 저 제보자는 우리가 신뢰해도 될 만한 사람인가? 그럼 네. 먼저 따져봐야 됩니다. 네. 어떤 의도가 있는 그렇죠. 것인지 그런 거 확인해봐야죠. 혹시 저 사람이 자기가 어떤 경제적인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서 아니면 정치적 의도가 있어서 네. 우리 언론을 기자인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을 갖고 한번 그 검증해봐야 되는 거군요. 예. 그리고 나서 이게 그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서 이제 이 내용이 공익에 부합한다를 보도를 하는 건데 이런 기사를 보면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을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그게 그 아까 말씀드린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액츄얼 밸리스 실질적인 악의가 네. 성립이 네. 된다라고 이제 네. 본 거잖아요. 네. 언론학자들도 그렇게 네. 그 판단을 하고 자 하룻밤 술값 보도 3,300만 원 이게 저도 그때 뉴스를 그 기사를 봤는데 그게 뭐 종로에 있는 그 맥주집인데 거기가 굉장히 또 유명한 하여튼 뭐 맥주집에서 얼마를 먹고 다시 그 맥주집에서 매상을 올리면 다시 기부를 하기로 돼 있어. 기부금을 또 받고 뭐 이런 그 술자리였는데 이걸 그냥 술값 3,300만 원 흥청망청 술값으로 술판 벌였다 이렇게 지금 그 호프집이 굉장히 의미 있는 좋은 일을 많이 하는 호프집이에요. 예, 저도 압니다. 그래서 가봤고요. 이런 네. 시민단체들 뭐 네, 이런 그렇죠. 어떤 뭐 행사할 때 행사 같은 걸 도와주고 예. 그래서 그날 이제 이날도 아마 그날 총액 네. 그러니까 후원자들을 위한 밤 같은 행사였어요. 그래서 총 매출이 한 900 몇만 원이었는데 그 중에서 실비를 빼고 나머지는 기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호프집인데 이렇게 당하니까 네. 예? 이 한경 보도로 상 받고 뭐 단독 보도했다고 상 받고 한 그 기자가 뭐 나중에 사과했다든가 무슨 뭐 정정 보도를 했다든가 그런 일은 없었죠. 저는 뭐 기억이 안 나서 들어본 적 없고 들어본 적 없으시죠? 그러니까 여기 상 받은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이게 소위 말해서 메이저 신문, 족벌 언론에 많이 인용이 됐다. 아, 네. 그래서 이거를 뭐 조선일보 같은 경우도 계속 반복해서 네, 인용해서 보도하고 이거를 보도해가지고 뭐 계속 이걸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웠거든요. 네. 그게 못된 게 이런 게 이제 누군가가 이렇게 악의적인 보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2차 보도할 때는 인용하는 형식으로 해요. 네. 한국 경제 보도에 따르면 그럼 네. 면피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아니 나는 저쪽 인용했을 뿐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계속 그 증폭되고 네. 확대 재상되는 겁니다. 네. 두 번째 사례 하나만 더 말씀해 주시면 어때요? 제가 요 책에 보니까 그 할머니한테 보낸 패딩 또 스캔들이 또 있던데. 악의적이죠. 아, BTS 팬들이 위안부 그 할머니들한테
그 패딩을 보냈는데 그거를 뭐 주지 않았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보도가 많이 돼가지고 굉장히 감정을 다 이렇게 자극하는 그런 기사들이잖아요. 그래 지금도 네. 그렇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BTS는 거의 그 그렇죠. 사람이 열광. 네. 그 BTS 팬 그 아미에서 좋은 일도 네.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아미 그러니까 BTS 팬들이 그 자기들이 이제 돈을 모아서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아주 좋은 패딩을 보내준 거예요. 네. 한 번씩 보내준 거예요. 근데 이 기사는 뭐냐면 중앙일보 기사는 뭐냐면 어느 할머니한테는 주질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 그게 뭐냐면 중간에 혹시 누가 착복하듯이 네. 빼돌린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아주 쉬운 게 이제 이 정의협 쪽에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네. 아니 누가 그러는데 못 받, 위안부 할머니 당사자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네. 우리 누군 못 받았다는데 그 전원 형식이거든요. 라고 하는데 혹시 안 보냈습니까? 확인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정대협 그 이쪽에서는 우편으로 보냈거나 그 택배 보냈다는 게 다 증명이 있어요. 네? 그렇겠죠. 예. 사실 확인 된단 네, 말이죠. 네, 네. 그러니까 묻고 싶어요 이 기자에게, 이 언론사에게 사실 확인했느냐고. 제가 지금 저 말씀하시는 도중에 책을 잠깐 넘기다 보니까 48페이지에 이게 나옵니다. 정의기억연대 언론중재위 조정 판결 대상 기사 이렇게 나오는데 조금 아까 그 얘기해 주신 한국경제신문 단독 하룻밤 3,300만 원 사용 정의연의 수상 술값 이 기사가 나중에 나중이었을 것이 틀림없을 텐데 언론중재위에서 조정을 해서 정정 보도 내고 반론 보도 내는 것으로 예. 이렇게 그 언론중재위 판결 조정 결과가 나왔고 다른 그 방금 저 그것도 마찬가지네요. 아미가 기부한 패딩 이용수 과계남 할머니 못 받았다. 이거 중앙일보 단독 기사로 또 나갔는데 다 단독 따라가지고 무슨 대단한 기사인 것처럼 이렇게 보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언론중재위에서 정정 보도 그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기사들도 대체로 그렇고요. 또 뭐 이런 것도 있네요. 국민일보가 보도한 후진국도 아니고 정의연 장부도 없다니 회계사회 회장 한탄했다라는 무슨 인터뷰 기사인데 이 기사는 아예 삭제 판결을 받았어요. 이거 삭제했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단일 사안 보도를 치고 정정 보도 그 어떤 조정 이런 게 나온 게 아마 이게 이만큼 많은 게 없을 거예요. 예, 굉장히 그리고 많네요. 네. 사람들이 그 이렇게 지금 단독이나 뻥튀기에서 나간 그 네. 마녀 악마화한 그 기억은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데 그건 기억을 못해요. 예, 이게 그 한번 낙인 찍히면 그게 네. 지워지지 않는다고요. 출처는 지금 민원연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보니까 지금 벌써 10건 이상이 10건 이상 이 뭐 정의원이나 윤미향 의원 관련된 기사 10건 이상이 정정 보도, 반론 네. 보도, 기사 삭제, 제목 수정 이런 식으로 다 나중에 수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도됐던 뭐 단독이라고 달고 나가서 대단한 기사이고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보도해서 정의원과 윤미향 의원을 궁지에 몰아넣고 아까 말씀인 손영민 소장 죽음으로 몰고 왔던 이런 것들이 결국엔 다 이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그래서 기사가 아예 삭제돼 버리고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진 거네요. 지금 아주 잘 정리가 돼 있어서 한눈에 지금 좀 볼수 전에 있는 얘기했던 하룻밤 3,300만 원 이 기사 있지 않습니까? 이런 네. 악의적인 기사인데 지금도 검색하면 이 기사가 떠요. 지금도 있어요. 기사가 뜨나요 지금? 그 기사 아래 네. 뭐 이런 게 바로 잡습니다. 뭐 네네. 달려있긴 하지만 네. 사람들이 보면 위에 거 보지 밑에 읽겠습니까? 네. 이런 기사가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응하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게 하나를 해명하면 또 다른 의혹 보도가 이어지고 네. 하나를 해명하면 또 두 개가 의혹 보도가 이어지니까 네, 네. 사람들의 뇌리 속에는 네. 계속 의혹 보도가 계속 덧붙여지는 예, 예. 그 일반 독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이 책 뒷부분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마녀 사냥에 대응하는 법 요 부분을 보니까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 게 그 언론 보도가 나오면 그거를 반박하거나 하면 또 이게 더 이제 사건이 커지는 거죠. 이제 그런 걸 피해라 뭐 이런 내용도 이 책에 제가 읽은 기억이 납니다. 이거 말고도 지금 보니까 그 윤미향 의원이 즐기던 술상에 일본 과자가 뭐 올라가 있다. 뭐 이런 저는 얘기도 있었고. 네. 이게 정말 이게 악의적인데 네. 왜 우리가 흔히 말 탈탈 터는 얘기하잖아요. 네. 그 검사들만 탈탈 터는 게 아니고 네. 조선일보 기자들이 윤미향을 탈탈 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미향 그 정대협을 그 활동을 하면서 네.
그 이제 페이스북 이런 데 계속 활동을 올린 거예요. 일지처럼. 오늘은 우리 활동가들과 MT를 가서 무엇 논의를 하고 밤늦게 뭐 했다 이거 그 매일 보고를 해요. 그래서 자기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활동가들과 MT를 가서 밤늦게까지 회의를 하고 네. 그다음에 지금 간단하게 다과를 네. 놓고 그 회포를 풀었다라는 네. 사진을 올렸는데 그 사진에 네. 뭐 술병이 몇 개 있었어요. 음료수도 있고 네, 과자도 있었고. 과자도 있었어요. 근데 네. 과자가 일본 과자예요. 네. 근데 그 일본 과자는 뭐냐면 이 정대 활동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후원하는 일본인들도 꽤 있습니다. 이분들이 일본에서 이제 한국에 올 때는 과자를 갖고 와요. 아, 그분들이 갖다 준 과자. 그분들이 활동가들에게 이게 드시라고 선물로 준 거예요. 네. 그걸 갖고 있다가 MT 와서 먹은 거거든요. 사진 올려놓고. 네. 근데 그 사진만 보고 아니 아까 얘기했지만 이것도 확인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일단 표현 자체가 악의적이잖아요. 윤미향이 즐기던 술상, 술판, 네. 어? 그리고 일본 과자. 이거 뭐냐면 니네 위안부 할머니들 앞세워서 맨날 반일 운동하면서 네. 어? 일본 싫다면서 과자는 일본 거 먹네? 너네 위선이네? 그렇죠. 예? 이런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는 거거든요. 응? 안성 쉼터 이야기는 뭔가요? 안성 쉼터 관련된 내용도 좀 있던데. 그게 이제 뭐 가장 이제 사람들이 이제 또 그 관심이 있어 하는 게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게 부동산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 네네. 근데 이제 그 위안부 할머니 그러니까 그 기부가 들어왔는데 네. 그 내용은 안성 쉼터를 네. 비싼 가격에 사서 아, 네네. 싼 가격에 팔았는데 네. 그건 누구한테 이익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 또 네. 뭔가 그 뒤에 뭐 부정의 그 어떤 부패? 어떤 네. 이런 사건이 있지 않았나라는 뉘앙스로 그 문제를 제기를 했고 네. 이것이 실제로는 굉장히 크게 또 사람들의 감정을 네. 그 소위 말해서 그 마녀 프레임을 강화시키는 하나의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예. 마치 그러니까 기업에서 후원을 받아서 그 후원금을 중간에서 누가 빼돌리거나 네. 장난질 친 것처럼 이렇게 몰아간 건데,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거는 기업에서 후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위안부 할머니 연세가 많으시니까 좀 네. 그 편안한 데로 좀 모시자서 쉼터를 만들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서울하고 안성인데 할머니 연세가 드니까 많이 못 다니게 됐습니다. 그리고 막 많이 사용을 못 해야 되니까 이제 팔 수밖에 없었는데 이 돈을 뭐냐면 기업이 후원을 하면은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를 통해서 받아요. 심사해서 받고요. 네. 어떻게 쓰는지 다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예? 가서 감사처럼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쪽에 다 승인을 받아서 한 거예요. 승인을 받아서 그걸 사고 승인을 받아서 이거 팔아야 되겠다고 해서 그거 팔고 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마치 후원금 받아서 자기들 누구를 비싸게 사서 싸게 팔아서 누가 이득을 준 것처럼 네. 이것도 사회복지공동 모금회나 이거 확인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쉼터를 만들어놨더니 위안부 할머니들 오지 않고 뭐 누군가는 와서 거기서 술판을 버리고 왔다는 둥 뭐 악의적으로 보도를 많이 했죠. 그리고 윤미향 의원 아버님이 뭐 거기서 뭐 일을 했다. 아버님이었나요? 그 남편? 네네, 아버님이 일을 했는데 뭐 한 10년 동안 뭐 얼마를 받았다. 마치 그 가족들한테 막 돈 빼돌린 것처럼 그런 보도도 있었던 것 같고. 근데 그것도 너무 웃기는 얘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 쉼터를 마련했는데 네. 누군지 거기를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하는 사람을 따로 두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근데 시민단체 입장에 돈이 많지 않으니까 네. 유명연의 수원했던 아버님 그 아버지에게 네, 네. 혹시 이거 왔다 갔다 하시면서 좀 봐주세요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알기로 월 70인가 80. 네. 그리고 그 아버님이 혹시 그 딸에게 누가 오해받을까봐 컨테이너 갖다 놓고 집 안에 들어가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집 관리해주면서 월 7, 80만 원이고. 근데 그걸 몇 년치를 모으니까 큰 돈을 받은 것처럼. 10년 그러니까 예, 뭐 그렇게 10년을 70만 원, 80만 원, 10년이니까 막 7천만 원 이잖아요. 근데 네. 몇 년이라는 거 빼고 아버지가 7천만 원 받았다 그러면 마치 네. 1년에 네. 짧은 기간에 이런 또 오해를 받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의도적인 왜곡이죠, 이런 게. 여기 책에 보니까 58페이지 보니까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사회운동 활동가가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은 경제적 어려움도 권력의 탄압도 심지어 감옥살이도 아니다.
활동가는 자신이 모든 것을 바쳤던 활동의 정당성과 명예가 부정되고 응원하고 지지하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싸늘한 불신의 눈길을 보내기 시작할 때 무너진다.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돈을 빼돌려 삼겹살 파티를 하고 집을 사고 배를 불린 사기꾼이자 범죄자가 돼버린 활동가들은 견딜 수가 없었고 마음에 피멍이 들어서 지옥 같은 불명과 악몽의 밤을 보냈다. 아까 그 손영민 소장님 관련된 그 이야기에 여기 나오는 대목인데요. 지금 뭐 손영민 소장님 돌아가셨는데 그 손영민 소장님도 마찬가지고 윤미향 의원 또 다른 그 많은 활동가들이 정말 이런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론이 이렇게 그러니까 그 예전에는 마녀 사냥이라는 게 주로 빨갱이 사냥을 많이 했는데 이게 빨갱이 사냥 이게 안 먹히니까 이제는 안 먹히니까 이렇게 그 민주화 운동하고 정말 이렇게 좋은 그 일을 하시는 시민 운동가들을 아주 부패한 것처럼 부정부패 이런 걸로 삼겹살 파티나 하고 배를 불리면 사기꾼 범죄자 이런 식으로 지금 마녀 사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양상이 약간 옛날 마녀 사냥하고 좀 달라진 건데 이게 그 노무현 대통령 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아주 파렴치한 무슨 조선일보는 잡범 뭐 이런 그 사설에 쓰기도 하고 이러면서 빨갱이 마녀 사냥이 아니라 이렇게 그 뭔가 이 깨끗하지 못한 청렴하지 못한 그러니까 진보 진영의 인물들이 다 이제 그 덫에 걸려버리는 거잖아요. 저쪽 저 국힘당이나 저 기득권 세력들은 온갖 부정부패를 다 저질러도 아무런 무슨 뭐 죄책감도 가지지 않죠. 언론이 또 보도하지도 않고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고 지금 윤미향 의원도 그렇고 손영민 소장님 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했는데 이제 무슨 부정부패 조그만 꼬투리를 잡아서 그걸 아주 과대 포장하고 과장하고 해서 아주 부정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몰고 가는 마녀사냥 그런 그 작동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같으면 어렵게 상고 졸업하고 어렵게 독하고 해서 이제 고시 합격하고 그 돈 잘 버는 변호사로 부귀 영화의 길도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걸 포기하고 어떤 의미 있는 다른 길로 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여기 책에 나오는 이 손영미 소장이라는 분은 뭐냐면 원래 그 신부가 수녀가 되려고 하는 분이었고 그 평생을 그 위안부 할머니들 수발을 든 그러니까요. 근데 위안부 할머니들 뭐라고 하셨냐면은 하늘이 내린 천사를 했어요. 네. 그 자기 할머니한테 저렇게는 못할 것 같아. 네. 우리한테 그렇게 잘해준다고 하늘이 내린 천사를 했거든요. 근데 이분을 자살을 뭐라게 뭐냐면은 이겁니다. 인정해주지 않아도 좋아요.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인정해주지도 않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 명예, 너 할머니들 돌보는 척하면서 할머니 돈 빼돌렸지. 이걸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더 악의적인 거는 그렇게 그 죽음에 대해서 또 뭔가 뒤에 음모가 있다는 식으로 네. 더 씌우는 거. 네. 뒤에 정말 당신이 죄가 있어서 그랬다는 거. 아니면은 어떤 윤미향과 그 누군가가 배후에서 죽음을 조장한 듯한 그런 식으로 그 몰아간 게 두 번 죽이는 거다. 지금 예전에 강기훈 유서 대표 사건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 어떤 한 사람의 어떤 선택을 그거를 뒤에서 조정을 했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더 씌워가지고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아주 탄압을 강화했던 그런. 최근에도 그런 일이 한번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이제 그 건설 노동자 양회동 씨에 대해서도 그 분신 자살을 했는데 그게 마치 민주노총에서 이거를 방관하고 방조하고 유서까지 썼다 뭐 이런 식으로 조선일보가 기사를 써가지고 한바탕 또 그 무리를 일으키고 그 무리 정도가 아니라 정말 폐악질을 한 거죠. 있을 수 없는 그런 마녀 사냥을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한테는 그 오랜 기간 했었고
저는 지금 이 책을 사실 읽으면서 혹시 그 10년도 넘었는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야만의 언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네. 사실 그 책을 뭐 제가 그 공저로 낸 책인데 그 책 나오고 나서 그 책을 사본 분들이 무슨 책이냐면 노무현 대통령을 검찰과 언론이 어떻게 죽음으로 몰고 갔는가 그 책이에요. 그래서 딱 이 책하고 같은 맥락의 책입니다. 그 책 나오고 나서 그 주변에 제 지인들이 그 책을 사보고 도저히 읽지 못하겠다. 한 절반 정도 있다가 책을 집어 던졌다라고 너무 화가 나서 너무 화가 나서요. 끝까지 읽은 분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너무 화가 나서. 근데 이 책도 저는 읽으면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걸 내가 끝까지 다 읽어야 되나라고 생각했지만 오늘 이제 이 방송을 하려고 끝까지 읽었습니다. 근데 이 책에는 보니까 뒷부분에는 상당히 뭔가 이 어떻게 이 마녀 사냥에 대처를 하고 민주진영이 마녀 사냥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 정리를 해주셔서 하여튼 저는 끝까지 읽었습니다. 네. 손영미 소장 이분을 좀 잠깐 더 말씀드리자면 사실 이분 돌아가실 때까지는 우리들이 그 존재 자체 몰랐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묵묵하게 보살피 이런 일만 해오던 분이었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윤명 사냥이 시작되면서 할머니들 계신 쉼터에 네. 기자들이 몰려와서 마치 무슨 대포 총구처럼 네. 카메라가 수십 대가 그 쉼터를 향하고 있고 말이죠. 벨 눌러대고 수시로 전화하고 그래서 커튼을 열어놓을 수도 없었고 밖에 나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네. 그것도 힘들었지만 점점 사람들 눈빛이 너 착한 일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닌가 봐. 네. 네. 어? 의심하는 눈빛. 네. 이게 견딜 수 없었다는 거죠. 네. 예? 이게 결국 그래서 그 이제 죽음으로 몰아간 것인데 이래놓고 좀 전에 이동훈 PD인 것처럼 다시 또 언론이 그 어떤 부관 참시하는 것처럼 말이죠. 죽은 사람 위해서 또 칼을 꽂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슨 음모가 있었던 것 같아. 예? 뭘 숨기기 위해서 그 자살한 거 아니야? 아니면 자기 죄가 들통날 것 같아 자살한 거 아니야? 유명장 뭐 짠 거 아니야? 계속 의심하게 만듭니다. 네. 예? 죽은 사람을 또 죽이는 거죠. 참 잔인합니다. 이렇게 마녀 사냥으로 몰고 가는 언론의 수법 이제 여러 가지 수법이 있고 이 책에 이제 그런 수법들이 이제 여러 개 나오는데 진짜로 이제 언론이 굉장히 많은 보도를 쏟아내면 그러니까 우리가 조국 사태라고 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윤석열 사태죠 사실은 검찰 뭐 그 사태인데 일단 기자들이 언론이 기사를 엄청나게 많은 기사들 조국 그 사태 때 그때처럼 쏟아내면 사람들이 이제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조금씩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정말 그런가 보다. 뭐가 있나 보다. 뭐가 있으니까 언론들이 다 저렇게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이제 아주 가까웠던 사람들조차도 이제 의심을 하게 되고 윤미향 의원도 딱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책에 보니까 그 내용이 나오던데 처음에는 주변에서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하다가도 그렇게 많은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그리고 막 마치 새로운 무슨 문제가 비리나 그런 게 있었던 것처럼 또 새로운 게 또 나오고 이러면은 그 사실이 나중에는 아닌 걸로 밝혀졌지만 계속 그런 보도가 나오면 믿었던 사람들조차도 그런가 보다라고 이제 돌아서게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마녀사냥 그것도 일종의 마녀사냥을 하는 하나의 그 수법인 거죠. 그런 것도 있었고 아까 말씀하신 그 프레임 씌우기 뭐 프레임을 딱 만들어 가지고 이 책에서 제가 읽었던 것 같은데 이런 표현이 있던데요. 그러니까 이 여론이 이제 그 싸움을 벌이는 것이 팩트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프레임을 가지고 싸우는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여기 책에 나오죠. 제가 여기서 읽은 것 같은데 더 이상 팩트가 맞다 틀리다 이게 사실이다 아니다 이건 중요하지 않게 돼버리는 거죠. 이 정도 되면은 수많은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계속 부정적이고 이런 혐오 부정적인 이런 보도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제는 그냥 그 프레임만 가지고 사람들이 이건 문제가 있구나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믿게 되는 그런 이제 수법들을 아주 오래전부터 이 언론들이 계속 써왔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그 이제 그 언론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제 검찰이 개입되면 이거는 네, 이제 네. 그때부터는 더 확연하게 그 어떤 정보의 비대칭성이랄까요? 정보의 엄청난 그 검찰이 흘려주는 정보만 유통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네. 소위 말해서 피의자나 피고자 그 피의자를 몰릴 경우에는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처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는 자신의 항변할 길이 거의 없어지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예. 여기 지금 이 책에 그게 아주 처음에 이제 언론이 뭔가 보도를 하면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기도 하는데 언론이 보도하면 그걸 가지고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고 또는 그 전문 고발꾼이 이제 고발을 하고 검찰이 수사를 들어가고 수사에서 흘린 거를 또 언론이 받아쓰고 그 메커니즘이 있죠.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언론이나 뭐 지금 요즘 뭐 유튜버도 있는데 이런 쪽에서 문제 제기를 하면 이제 정치인이 그걸 받습니다. 언론을 네. 인용하면서 네, 네, 이제 뭐 국회에서 발표를 하든지 이걸 흘리면은 그게 이제 여론화 그걸 다시 언론이 받고 받아 쓰는 거죠, 그냥. 받았으면 그걸 이제 소위 말해서 전문 프로 고발러라 그러죠. 네, 이런 사람들이 네, 검찰에 고발을 하면 검찰은 또 그걸 가져가서 네, 압수수색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나온 정보를 또 다시 흘리고 네, 그러면 흘리면 다시 언론이라든지 정치권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네, 다시 키우고 이런 식으로 무한 루프로 네, 돌아가게 되면서 이제 여론을 형성하게 되고 네. 어떤 대상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네, 그 메커니즘의 과정에 그 하나 좀 빠진 게 있는 것 같은데 이 책에 나온 바에 따르면 지식인과 전문가가 네. 또 이거를 또 받아서 이게 또 퍼뜨리고 네. 한마디 한다. 그 유명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조국 흑서를 썼던 그 4인방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지식인을 자처하면서 네, 네. 했던 분들 그런 분들 또 뭐 각종 전문가들 네. 학자들이나 무슨 뭐 또 하여튼 뭐 어쩌고 저쩌고 분야의 뭐 전문가들이라고 하면서 SNS에 쓴 거 또 SNS에 그분들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쓴 게 아니더라도 기자들이 일부러 전화해 가지고 물어보잖아요. 네, 네. 전문가인 것처럼 뭐 어디 교수 이런 분들한테 또 물어보면은 이제 똑같은 얘기를 더 반복한다든지 또 더 세게 그 부정적인 그 혐의를 막 뒤집어 씌운다든지 과장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그럼 또 그걸 또 언론들이 그대로 받아쓰기 하고 이렇게 해서 퍼지는 거죠. 진폭되는 과정. 진폭이 되는 거죠. 어느 또 누군가 이제 의혹 제기를 합니다. 그럼 네. 언론에 일제히 나서서 네. 이리 때처럼 저 달라붙어 갖고 물고 뜯고 하면서 그거를 그 확대시키지 않습니까? 네. 진폭시키면은 이제 그 자기 진영의 정치인들이 또 받아서 한 번 더 뻥튀기를 하고요. 그렇죠. 그걸 또 언론에 나오고요. 네. 그럼 여기 이제 가세하는 게 누구냐면 일반 이제 지식인인데 어떤 지식이냐면 언론에 꼭 앞에 저 꼬리표 뭘 달아줘요. 네. 진보 지식이라는 누구, 아 그렇습니다. 참여연대 출신의 누구. 네. 네. 일종의 그래서 권위를 부여하는 거예요. 네. 신뢰를. 네. 거 봐라 얘도 그러잖아. 네. 라고 하면서 그게 또 한번 또 확대 되고요. 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몇 번 그 확대 재산되면 여기 끼어드는 게 이제 고발 전문하는. 네. 예? 고발을 합니다. 고발하면 검찰은 준비하고 있었다는 듯이 바로 끼어들죠. 네. 그 수사에 착수하면 그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진짠가 봐. 검찰이 수사를 한대. 그럼 검찰이 또 수사를 하면서 언론에 조금씩 흘립니다. 그럼 또 언론이 알아서 그걸 또 왜곡하고 과장해서 또 키워요. 이게 수만이 몇 번 되면 그 마녀는 진짜 마녀가 되는 거예요. 네. 이른바 인민재판이 벌어지고요. 네. 네. 이 마녀 사냥이 언제쯤 끝나냐면 이제 재판이 시작되면 끝납니다. 네. 네? 시들시들해져요. 왜냐면 그때쯤 되면 판사도 이미 포획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는 거고 이게 그 트럼프 그 대선에서 거짓말을 폐지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거짓말하는 게 거짓말은 자기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라는 걸. 근데 노리는 거는 자꾸 거짓말하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믿진 않아도 야 뭐가 있긴 있나 봐. 응? 네. 그렇죠. 뭐가 있긴 있나 봐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고 네. 내가 누굴 계속 컴덤을 하게 되면 네. 나를 욕하는 게 아니라 맞아 쟤도 뭐가 있긴 있는 것 같아. 네. 그러니까 마녀 사냥도 그러는 거죠. 갑자기
그 얼토당타는 얘기로 부풀리고 과장하고 그 프레임을 씌우고 그 여기에 이제 그 뭐 진보 지식인 그 진보 진영의 누구라는 뭐 참여연대 출신 누구라는 네. 또 가세를 하고 고발을 하고 검찰 수사 끼어들고 이렇게 되면 말이죠. 이게 어떻게 되면 처음에는 건전한 시민들도 아이 그거 아닐 거야. 아이 내가 아는 유명한 그런 사람이 아니야. 했다가도 자꾸 진짠가 싶어요. 또 어떤 사람이 와서 진짜네. 내가 얘기 아니고 신문에 났어. 언론은 그래. 그럼 자꾸 그쪽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이게 빨려 들어가요. 그러다가 이제 검찰이 나서기 시작하면 거봐 사실이잖아라고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회복이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꼼짝없이 그냥 당하는 거죠. 마녀가 네. 되는 거죠. 그러면 화형 당하는 거죠. 뭐. 제가 이 정도는 아니지만 예전에 잠깐 당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런 게 있었다. 그런 그 누명을 쓰니까 말이죠.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남들 눈부터 먼저 봐요. 혹시 네. 너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네. 근데 자꾸 스스로 자꾸 그런 아주 파고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이런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구나. 네. 죽음으로 증명하겠다고 이게 이런 거구나. 아니 저도 가끔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무너지는 거죠. 무너지는 거죠. 자신이 내 그냥 안에서.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언론에도 어느 정도 뭐 신뢰나 권위를 부여하고 네. 또 이제 이게 이제 회계부정이 중심인데 또 회계사 출신 전문가가 누가 얘기하면 예. 근데 그것도 회계사도- 또 참여연대 출신의 회계사야. 거기다가 검찰이 또 예. 나서면 이거는 뭐 거의 확실하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가지게 되는 거죠. 이제 예. 그게 이제 어떤 기관이 갖고 있는 어떤 상징성, 상징 권위, 공신력을 그 무기로 그 마녀 사냥에 더 그 불을 지피는 거죠. 그러니까 땔감을 더 대는 게 아닌가 싶은데. 마치 이런 중단 폭격이 합동 작전하듯이 네. 서로 다 역할을 나눠서 네. 네가 먼저 뛰어나가고 네. 그다음에 네가 옆에서 지원사격 해주고 네. 나중에 네가 가세하고 네. 마치 무슨 작전하듯이 이루어진다는 공중에서 폭탄 때려주고 지상에서 뭘 하고 뭐 심리전 벌이고 이걸 다 역할을 나눠서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언론 역할, 네. 어떤 여기 참여하는 지식인들 역할, 그다음에 어떤 그 고발꾼의 역할, 네. 검찰의 역할, 네. 이게 역할을 나눠서 그 스케줄 네. 진행 순서에 따라서 끼어들고 가세하고 키우고 하는 예. 이게 그 위에서 내려다보면 말이야 지나서 보면 마치 군사 작전 일사불란하게. 네. 그렇다는 거죠. 예, 그 내용이 지금 이 책에 있는데 정리를 해드리면 마녀 사냥에 누가 가담하는가? 1. 족벌 상업 언론, 2. 정치 검찰, 3. 보수 정치권 정치인, 그리고 4. 지식인과 전문가, 5번이 전문 고발꾼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하나 더 넣고 싶은 게, 그러니까 지금 디지털 시대 아닙니까? 지금 우리 유튜브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 계시지만 극우 유튜버들이 또 있죠. 유튜버들이 또 이걸 그렇죠. 예. 가세를 또 지금 하는 거고요. 노무현 대통령 때는 유튜버가 그렇게 없었어요. 다행히도. 그리고 인터넷에 댓글 공작하는 그 댓글러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 보니까 다 국정원에서 돈 받고 하거나 국정원 출신들이 하고 있는데 극우 유튜버 댓글 공작하는 사람들도 여기 지금 가담을 하고 있는 그렇죠. 거고.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여기서 마녀 사냥에 가담하는 1번 족벌 상업 언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뭐냐면 족벌 상업 언론이 아닌 이른바 진보 언론도 가담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일반 진보 언론 쪽에 너무 화가 나지 않습니까? 이 네, 진보 언론이 이러고 있는 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그 자기 검열이나 네. 강박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이를테면 아까 노무현 대통령 얘기하셨잖아요. 그 전에 김대중 대통령 마찬가지인데 네. 진보 쪽 언론이 더 가혹합니다. 네. 왜냐하면 내가 그 비판하지 않으면 어용이라는 얘기 들을까봐. 네. 그래서 그 김대중, 노무현 더 가혹하게 비판합니다. 어용이라는 소리 안 들으려고. 또 그 당시에 어떤 그 보수 쪽 야당은 비판을 약하게 해요. 네. 약하게 합니다. 또 그 사주를 받아서 한다고 할까봐. 예. 이런 그 자기 검열에 걸려서 제대로 못해요. 그 다음에 또 강박이 뭐냐면 언론이 그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해야 되는 거지. 이런 그 강박. 그다음에 우리가 언론인들하는 허위의식 이게 막 번복이 돼갖고요. 그러니까 진보 쪽은 요만큼 죄가 있어도 이만큼 죄가 있는 거 큰 죄가 있는 게 되고 말이죠. 네.
보수 쪽은 큰 저가 돼도 에이 그 사람들 원래 다 그렇지 않아? 라고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고 네. 이 운동장이 기울어져도 엄청나게 기울어져 있는 거죠. 진짜 불공정해요. 아니 그게 저는 우리 그 진보 언론 쪽에 그런 그 강박과 어떤 자기검열이 있다고 봅니다.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질문을 내가 다른 언론과 다르게 해야 된다는 어떤 뭐 차별성, 성실성 이것의 부족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대통령실에서 왜 질문할 기자까지도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 아니 그거 어떤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럼 질문하는 사람은 진재지거든요. 그러니까 익명 속에 숨어버리면 그 이 마녀 사냥에는 익명 기자들이 익명 속에 이런 게 있고 또 하나 아까 댓글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요번에 그 리박스쿨 네. 리박스쿨이 그 수면 위로 떠 그리고 그걸 뜨면 드러나니까 갑자기 댓글이 언론사 댓글이 청정해졌다는 거예요. 상당히 전에 비해. 네. 이게 또 이게 마녀 사냥의 어떤 고리에서 댓글이 어떻게 이용되냐면 그 언론사 그저 마녀 사냥을 주도하는 언론이 기자들이 이 댓글을 인용합니다. 그렇죠. 이런 댓글을 네.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 당시 민주당에서 윤미향을 제명하라고 했다. 네. 제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도 있더라. 네. 민주당의 어떤 의원이 그 얘기를 했다 그러면 그거를 아니 그 수많은 댓글 중에 반대되는 게 더 많을지도 몰라요. 근데 자기 입맛에 맞는 거, 의도에 맞는 다 끄집어내서 그게 마치 그 다수의 의견인 것처럼 여론이 그런 것처럼 확대시키는 거죠. 그럼 이 구조에서는 뭐냐면 아까 그저 잠깐 얘기했지만은 그 국정원 그 잔존 세력이나 이런 어떤 그 저 뒤에 숨어서 활동하는 그 프로 댓글러들 댓글 부대원들이 그 띄우는 거예요. 네? 그 댓글 올리면은 그 언론이 그걸 받아다가 또 그 수면 위로 올려서 확대시키고 증폭하고 이 갈수록 마녀 사냥이 참전하는 세력이 늘어나고. 예. 여기 책에 보면은 234페이지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윤미향 의원은 민중의 소리와 인터뷰에서 그때 진보 언론만이 아니라 진보 인사, 진보 단체도 다 의심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도 다 그렇고 다 그랬어요. 그들이 SNS에 내뱉는 말들이 다 보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고통스러웠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아래 보면 한겨레가 어떻게 보도했는지 나옵니다. 한겨레가 윤미향 아파트 낙찰금 2억 출처 논란. 남편엔 일감 맡기고 아버지엔 힐링센터. 윤미향은 왜? 아까 그 얘기하셨던 그 내용이죠. 윤미향 개인 계좌 4개로 10건 모금. 쓴 내역 공개 왜 못하나. 이용수 할머니의 분노 윤미향 당선자가 답해야. 이게 한겨레 기사였고요. 경향신문도 의혹만 키운 윤미향의 해명. 윤미향의 긴 침묵 시민들이 이해하지 못한다. 윤미향 위안부 할머니를 이용했다. 저 이용수 할머니 저 인터뷰 그 내용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한겨레 경향도 아까 얘기해주신 그 프레임 안에서 그냥 놀아난 거죠. 보수를 이렇게 하니까 따라가는 거죠. 따라서 그 프레임 안에서 논 거고 그 뒤에 보면 이 얘기도 나와요. 진보 매체뿐만 아니라 그 진보 진영에서도 심지어 급진적 좌파 단체들 안에서도 윤미향 의원을 비난하는 하고 공격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노동자 연대 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뭐 이거 다 하긴 그렇고 노동자 연대가 윤미향 의원을 향해서 한 얘기죠. 회계를 부실하게 운영하고 해명도 제대로 안 하는 것 자체가 이 운동의 지지자들과 할머니들에 대한 모독이다라는 뭐 그런 성명을 낸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민주당 안에서도 몇몇 의원들 여기 뭐 이름이 다 나와요. 누가 그랬는지. 부안해도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조선일보가 키워줘요. 그렇죠. 양심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처럼, 예. 네? 바른 소리를 하는 것처럼 키워줍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 몇몇 의원들도 다 나중에 윤미향 의원하고 손절하겠다. 그리고 징계해라. 뭐 이렇게 됐던 거 아닙니까? 그 이낙연 대표 그 분위기에서는 시절에 뭐 그랬던 그 거 분위기에서는 좀 이해는 되긴 해요. 광풍 부니까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입니다. 이를테면 좀 전에 집 얘기 나왔었잖아요. 이게 곽상도예요. 내가 어제 그 김민석 총리 후보자 네. 그 인사청문회 보면서 주진우 의원 네. 곽상도가 생각이 나던데 그러니까 이런 식입니다. 윤미향은 집이 한 채예요. 지금도 한 채 맞죠? 한 채일 겁니다. 근데 이사를 3번인가 4번인가 했어요.
살던 집을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그러니까 팔고 사고를 3번 했을 뿐이에요. 근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집 3채를 샀다는 거예요. 현금으로 샀다. 현금으로 샀다는 현금으로 거예요. 샀다. 그 현금 뭐냐면 대출을 안 받았어. 네. 그러면 현금으로 샀어. 그러면서 뭐냐면 집 사기 얼마 전에 무슨 모금 행사가 있었다. 그럼 네. 혹시 그 모금 돈을 빼돌려서 그 현금으로 집을 산 거 아니라는 그러니까 의심하게끔 유도하는 거잖아요. 그럼 윤명은 집을 3번 이사했어. 또 친정아버지도 집을 샀고 또 시댁도 집을 사고 다 각각이거든요. 근데 집 5채를 현금으로 샀다고. 응? 이게 그 단지 집을 샀다는 요 팩트 하나만 꼬투리로 딱 그 곽상도가 이게 딱 던져주면 기자들이 그거를 그 윤색한다 그러나요? 과장하고 왜곡시키는 거죠. 네. 네. 그 이게 몇 번 가다 보면은 윤명은 이번에는 뭐가 되냐면 그 전에는 뭐냐면 위안부 할머니를 앞세워서 앵벌이하는 돈이나 버는 앵벌이하는 그 반일 비즈니스라는 이런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고 요거 좀 지나면 집으로 투기까지 하는 저 집 전체가 다. 그러니까 이제 낙인이 문제는 매판 찍히는 거예요. 네. 문제는 그런 진보 언론도 소매에서 족보 언론이나 상업 언론의 프레임을 벗어나는 질문을 못 한다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그들이 아는 한에서 윤명의 회계 부정을 막 쫓고 예전 뭐 조국의 부정을 계속 쫓는 거죠. 그러니까 왜 검찰과 왜 족보 언론들은 윤명을 공격하나? 왜 검찰은 조국의 가족들을 그렇게 도륙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른 질문을 던질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질문을 던지지 못하고 기존 주어진 이들이 유죄인가 무죄인가만 천착을 하니까 네. 네. 그러니까 질문을 바로 못하니까 답이 제대로 나올 리가 없다. 네. 네, 그런 형편이라고 언론 봅니다. 보도를 네. 믿으면 안 됩니다. 언론 보도도 의심해야 되고 우리 기자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보도를 의심해서 사실 확인도 해버려야 되는데 예를 들면 그 조국 장관인 그 마녀사냥 시절에 그 표창장 있잖아요. 그 표창장. 그 처음에는 그 진보 위성그래서 그 돈, 응? 장학금? 아니 장학금 말고 투자. 사모펀드? 사모펀드. 네. 그걸 몰고 가려 했죠. 네. 근데 아니게 됐잖아요. 네. 그러다 건드리게 표창장이잖아요. 네. 근데 표창장을 이게 이제 부산 의전원 들어갈 때 그걸 제출했다는 건데 부산 의전원에서 그랬잖아요. 이 당락에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했거든요. 네. 근데 검찰이 수사를 나서려면 부산대에서 수사를 의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 입시가 굉장히 큰 혼란이 있었다. 근데 그것도 없었어요. 왜? 그것도 없고 이 당락에 전혀 영향도 없다는데 그 윤명이 사건에서도 뭐냐면은 결국은 20가지인가 이걸 뭐 탈탈 털어서 이것저것 막 낚싯대를 여기저기 다 들여놓듯이. 예? 근데 다 혐의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하나 건드린 게 뭐냐면은 지금처럼 신용카드 쓰기 전에 유명 활동가가 지방에 위안부 할머니 만나러 출장을 가요. 그럼 이제 현금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현금 무슨 지출 의뢰서 뭐 이런 걸 쓴다고 이제 뭐뭐 하니까 출장비 받아가는. 근데 그 다음에 영수증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영수증이 하도 오래되니까 증빙을 못 한 거예요. 그게 1,700만 원인가? 근데 그것도 시민 이 내부에 감사 기능이 있잖아요. 그리고 관리 감독하는 위에 정부 부처도 있고 네. 자율적인 기능으로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법이 나설 게 아니에요. 검찰이 나설 게 아니라고. 검찰이 나서서 그렇게 하게 되면 저 말입니다. 앞으로 입시 대학은 말이죠. 입시 최종 합격 발표하기 전에 검사 가서 이거 합격시켜도 되겠습니까? 도장 받아와야 되고요. 시민단체들은 우리가 결산하기 전에 이거 해도 되겠습니까? 검찰이라도 승인 도장 받아와야 되는 거고요. 이러면 이 사회가 검찰국까지 그러면 예? 그러니까 자율이라는 건 숨을 쉬지 못하는 거죠. 좀 아까 전 굉장히 중요한 그 지점 얘기해 주셨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질문이요. 그러니까 진보 언론이 마녀 사냥에 가담하게 된 결국에 이제 가담을 아까 한겨레 경향처럼 가담하게 된 그 이유
그러니까 이 진보 언론들이 뭐 노무현부터 시작해서 뭐 조국이니 윤미향 다 비판해야 된다, 감시하고 견제해야 된다, 이런 좀 강박이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그 강박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서 벗어나서 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왜 검찰이 저 사람을 저렇게 수사를 하는지 그 질문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잘못한 게 있느냐 없느냐 이 질문을 하지 말고 왜 검찰이 저 사람을 조국을 수사하고 탈탈 털고 윤미향을 탈탈 털려고 하는지 그 질문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 가고 있는 거죠. 저는 그게 지금 진보 언론들의 한겨레 경향의 실력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실력이 안 되거나 게으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니까 저도 이거 뭐 다 내용을 자세히 몰랐었는데 책에 뭐 이 내용이 나옵니다. 1심 재판 결과 20개 혐의 중 19개가 증발됐다. 마녀 사냥이 되게 그래요. 네, 검찰 기소 단계에서 이미 12개 혐의가 무혐의와 불기소 처리되었고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혐의 8가지 중에 그나마 검찰이 8개밖에 그 혐의 제기를 못했는데 그중에 7가지가 무죄로 판결됐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는 게 전 정말 놀라운 거예요. 놀라. 20개의 죄를 걸었는데 네. 다 날아간 거 아니에요? 11가지가 다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2심 재판에서는 다시 이게 뒤집어졌었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2심 재판에서 그 소위에서 그 기부금법 기부금법 위반하고 그 이제 정보보조금법 위반 이 부분에서 다시 유죄가 나왔는데 그 참 상식적으로는 참 이해하기 힘든 건데 그러니까 활동가들이 그 인건비 명목으로 받아가지고 그걸 이제 다른 활동가들도 너무 힘들게 일하니까 자기 그 받은 인건비 일부나 전부를 다시 기부를 했는데 그게 이제 법 위반이다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어떤 파렴치라든지 횡령이라든지 이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걸로 어쨌든 지금 사람들 뇌리 속에는 그래도 유죄다. 그래도 범죄자다. 이것만 남은 거죠. 이것이 무서운 거죠. 저는 이런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왜 마녀 사냥의 희생양은 왜 항상 이 민주 진보 쪽 인사들이야만 하는가? 좀 제가 표현을 잘못했나요? 왜 민주 진보 인사들만 마녀 사냥을 당하는가? 저쪽 진영은 마녀 사냥 당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또 왜 그런 건가요? 그게 이제 뭐 마녀 사냥 원래 그 마녀 사냥이 일어나는 자체가 기존 질서가 위협받고 있을 때 그 위협받는 상황에서 어떤 사회 구성원들의 어떤 분노의 배출구가 필요하고 그것이 이제 마녀 사냥으로 나타나는데 마치 저 중세처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 당시 보면은 2020년 그 총선 보면은 그 소위 말해서 민주 진영이 압도적으로 그 당선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당시 그 보수 그 정치권이나 기득권 세력들 그 다음에 특히 검찰 개혁을 앞두고 있는 검찰 여기서 느끼는 어떤 불안감, 위기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컸고 이제 그런 것들의 배경 속에서 어떤 그 소위 말해서 민주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에 대한 그 마녀 사냥이 일어났다. 뭐 이렇게 보는 게 좀 자기네들의 어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키기 위해서 어떤 표적을 공동의적으로 만들고 사람들의 관심을 시선을 다 그걸로 쏠리가는 거죠. 이를테면 조국 사태란 말이 참 맞질 않아요. 문제의 원인이 조국 장관에게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검찰이 자기네 어떤 기득권을 지키려고 이걸 이용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윤미향 그 마녀 사냥은 일본의 그 우익과 국내의 우익이 뭔가 그 보이지 않는 뭔가 야합 같은 게 있지 않았는가. 왜냐면 일본 쪽은 뭐냐면 이른바 정상국가라고 하면서 그 재무장 그다음에 그 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거기 걸림돌이 뭐냐면 과거사예요. 전범. 근데 한국의 위안부 운동하는 이 사람들이 계속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그 수요 시위가 매주 일본 대선 앞에서 하는데 그게 뭐냐면 할머니들을 위해서 뭔가 모금 활동하는 게 아니고 일본의 전쟁 범죄를 계속 알리기 위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일본 정부를 압박하는 거예요. 진정한 사과를 해라.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놔라. 그거거든요. 근데 이런 운동이 일본 과거를 회귀하려고 하는 일본 우익들의 굉장히 큰 장애물이 된 거죠. 그 장애물을 없애야 되겠는데, 윤명이 국회의원이 된다고? 한국 국회의원이 된다고? 그럼 일이 더 어려워질 것 같으니까 쟤를 제거해라. 물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게 이제 윤미향을 공격함으로써 민주당, 문재인 정부, 그다음에 진보적인 시민운동 단체를 다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국내적으로 보면 뭐 국외를 떠나서 국내적으로 보더라도 그 어떤 윤미향에 대한 공격이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대한 수요가 있었다, 그러니까 네. 필요가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게 프레임을 씌우더라도 빨갱이 프레임이 있고 요건 다른 게 빨갱이 프레임은 씌우기 쉬워요. 너 빨갱이지, 너 친북이지, 너 종북이지 하면 끝이죠. 뭐. 끝이야. 그걸로 그냥 항변을 못해. 네, 네. 항변하는 순간에 맞네 이게 되거든요. 빨갱이 아니야라고 하는 이게 순간에 맞네 이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유명한 경우는 감히 위안부 이러면 이런 활동을 하는 분들에게 어떤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면 쉽지가 않거든요. 이거 반일이야 반일. 그럼 너 친일이야? 네. 이게 되게 못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조선일보가 씌운 프레임이 뭐냐면 위안부 할머니 불쌍한 할머니들을 앞세워서 돈벌이를 한다. 반일 감정 자극해서 돈벌이를 한다. 네. 이게 문재인 정부 때 뭐냐면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자꾸 반일 감정 자극한다. 네. 예? 그게 윤미향 때 한번 확인을 해본 것 같아요. 반일 감정 이 프레임도 먹히는구나. 네. 물론 윤미향도 그 설명에서 친북 프레임이 들어갔죠. 처음에 이제 남편의 예. 공격이라든지 특히 2심 앞두고 이제 간도 대지진 100주년 앞두고 이제 그 행사 참여한 거를 네. 완전히 그 조총련 그 행사로 몰아가지고 이것이 친북이다. 네. 그래서 이때는 뭐 당시 윤석열 대통령 정부까지 다 나서가지고 여기 대해서는 응징해야 된다라고 했고 그것이 실제로 상당히 2심에도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윤미향 유추를 할 수 의원에 있습니다. 대해서는 그러니까 온갖 프레임을 다 뒤집어 씌운 거네요. 그렇죠. 친북에다가 그렇죠. 이게 뭐 부패 무슨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어떻게든 곧바로 반일 프레임을 씌우기는 어려우니까 예. 첫 번째는 앵벌이 프레임을 앵벌이 씌우고 프레임. 네. 그다음에 그 윤미향 남편이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거든요. 네. 그 중에서 간첩 두 글자만 떼와서 네. 일단 종북 프레임을 씌우고요. 네. 그다음에 딸이 피아노 전공한 피아노인가? 그래서 미국 어렵게 유학을 갔어요. 그랬더니 반미 활동하는데 딸은 미국으로 유학 보내고 반미까지. 예? 그래 반일 감정이라는 그 반일 프레임을 씌우기 전에 앵벌이 프레임을 씌우고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고 반미 프레임을 씌우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다음에 반일 그 프레임을 씌우기가 쉬웠던 거죠. 이 정도면 진짜 다 쉬운 거예요? 완전 진짜 이게 혐오 프레임 예. 종합판. 종합판. 거기다가 이제 뭐 나중에 거짓말 예, 계속 그렇죠. 거짓말하고 네. 그다음에 화낸다. 네. 그래서 막 인성에까지도 예. 네. 막 그 파탄자로 이렇게 예. 물면서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제 프레임을 씌워서 그러니까 마녀를 악마화 만들면 예. 기자회견 하다가 이러면 땀을 많이 흘렸어요. 윤미향 땀을 많이 흘렸어요. 근데 자기 어떤 지병 같은 게 있어서 그래. 네. 변명하느라 땀을 그것도, 흘렸다. 예. 그다음에 이제 피곤해서 기자가 보는 거 좀 약간 요즘엔 친절하게 대하지 않았더니 짜증내는 신경질 낸다는 게 뭔가 숨기려고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러면 이런다고 네. 저러면 저런다고 네. 그렇죠. 그럼 옴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웃으면 웃는다고 그러니까 마음 하고, 약한 예. 그 손흥민 소장 같은 분은 예. 숨을 때는 그렇죠. 내가 숨을 때는 저기밖에 없다 그렇게 한 거죠. 네. 그러니까 마녀로 딱 찍어놓고 그가 하는 말 한마디 손가락 까딱하는 거 하나
뭐 땀 흘린 것까지 다 저건 네. 마녀라서 저렇다. 이렇게 지금 몰고 가고 있는. 자, 그러면 이제 이 책이 이제 그 내용들을 쭉 이제 본 것 같은데요. 이제 뒷부분으로 가서 이 뒷부분이 저는 굉장히 내용이 저는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 뒷부분을 여러 번 읽어보고 숙지를 해야 되겠다,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자, 그래서 마녀 사냥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여기 보니까 이런 제목들이 나옵니다. 타이틀이 프레임 재구성, 이미지를 주목하라, 타이밍이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가 이게 무슨 뜻인가요? 우리 이동현 PD가 연구 많이 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해서 이제 약간 그 진보적인 네. 그 분들이 착각하는 게 사실을 알려주면 모든 게 해명될 거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의혹이 나오면 처음에 네. 막 반박을 일일이 반박. 해명하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독자들이나 시청자들이 보기에는 그 의혹만 남는 거죠. 네. 그 해명이 남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람은 팩트로 어떤 그 뇌는 팩트에 끌리지 않는다는 책이 있는데 네. 거기 보면 사람들은 그 자기만의 세계관이 있고 그 세계관은 이야기로 구성된다는 거예요. 네.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오랜 어떤 네. 그 진화 과정에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야기, 서사를 만들어서 이렇게 대응을 해야지 네. 네. 아하. 그거를 팩트로 예. 나는 아니야라고 얘기하면 네.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고 얘기하면 예. 코끼리만 낳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착각에 쉽게 빠지기 때문에 뭐 난 아니니까 기자회견하고 쭉 하면 돼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역효과를 내는 경우가 네. 많았다. 네. 뭐 윤명의 경우도 그렇고. 어떤 의혹에 대해서 예. 친절하게, 정직하게, 친절하게, 장황하게 길게 설명했더니 그걸 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꼬투리를 찾아요. 네. 예? 꼬투리를 찾아서 그걸 또 시비를 걸어요. 그러다 결국 뭐냐면 그 해명했다고 받아주는 게 아니라 변명만 늘어났다. 네. 결국 검찰 수사밖에 없다. 네. 그럼 끝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까 그 빨갱이 얘기하시면 또 빨갱이 아니지 그랬는데 저 빨갱이 아니에요 하면 그냥 맞네. 빨간색만 남는 거잖아요. 그냥 맞네. 빨간 색깔만 남는 거죠. 빨갱이 아니니까 빨갱이라고 하지. 이미지에 주목하라는 건 뭔가요? 이미지에 주목을 한 거하고 이 마녀 사냥 대응하고는 어떤 관계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의 뇌리 속에도 굉장히 이미지가 네. 깊게 각인이 되거든요. 하나의 이미지로 사람이 기억될 때가 많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윤명 요번에 그 경우 보면 기자회견 때 막 그 소면서 그 지병 때문에 갑상선암을 앓은 것 때문에 땀이 많이 흘렀는데 그 땀을 얘기하신- 가지고 네, 네. 계속 반복적으로 이 사람은 유죄다. 문제다. 왜냐하면 저렇게 거짓말 하려고 땀이 난 거, 땀이 그렇죠. 나는 거다. 식은땀을 흘리니까. 그래서 뭐 그런 이미지가 남는 거를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는 그 내용이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타이밍은 뭔가요? 타이밍은 그 일종의 이제 마녀 사냥이 막 시작이 되면 이제 막 여러 가지 의혹 제기가 일어나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그 해명을 하는데 어떤 그 시기를 잘 잡아야 된다. 그게 이제 그 소면서 의혹 제기를 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네. 언론사나 기자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의혹 제기를 했는데 별 뭐 반응이 없어. 반응이 뭐 크게 네. 그 반발이 없네? 네. 라고 하면 다른 언론사까지 다 붙는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정확하게 그 언론에 많이 노출되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이거는 잘못됐다고 경고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겠다고 바로 지적을 하는 것이 강력하게 나가는 것이 좋다. 오히려 예를 들어 초반에 이제 정 의원이 그러면 이런 이 사건들이 막 불거졌으니까 내가 지난 30년간의 위안부 운동을 돌아보겠다라고 하면 딱 제목이 정 의원 반성. 네. 딱 나가면 정말 잘못했구나. 네. 유죄구나. 라는 인상을 깊이 심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소위 말해서 위기 관리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 위기가 닥치면 이것도 굉장히 어떤 이게 굉장히 힘든데 제3자 객관적인 시각에서
제3자 입장에서 되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대중의 시각에서 보려고 하고 내가 얘기하는 게 어떻게 비춰질까를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해야지 우리가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 마녀 사냥이 어쨌든 그 사냥감으로 표적으로 딱 찍히면 사실 벗어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에도 이 우리 특히 민주 진영의 인사들이나 그 정치인들이 이 책을 한번 보시고 마녀 사냥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마녀 사냥의 표적이 된 그 사람이나 단체나 네. 대처법은 그런 거고요. 네. 하나 보면 그 우리나라 언론 시장이 너무 한쪽으로 그 편향돼 있습니다. 편중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과점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언론 시장에서 여론 다양성이 그 보존되도록 해줘야 됩니다. 어느 한쪽으로 몰아가는 게 아니고. 그 이를테면 어느 한쪽으로 그 몰아갈 때 이게 아닌데라고 하는 얘기해준 그 언론도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런 다양성 그 여기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우리 시민들이 약간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얘기하는 언론 독해법. 근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워요. 아까 얘기한 우리 제보 그 네. 확인 이런 것도 그렇고 예전에 왜 그 최동 그 검찰총장 혼외자 보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조선일보. 안 해봤고 그런 조선일보. 네. 그런 보도 나왔을 때 우리 시민들은 독자들은 어떤 의심 이런 의심 뭐야 왜 난데없이 뜬금없이 저 얘기가 나오지? 네. 왜 이 상황에서 이 시점에서 저 얘기가 나오지? 이런 의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언론의 그 투명성의 원칙 책임 있는 게 우리는 이 정보를 누구에게 어떤 과정으로 획득하게 됐는지 그리고 사실인지를 어떤 과정으로 확인했는지 그 다음에 이것을 왜 보도하기로 했는지가 기사에 들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야지 그 보도를 신뢰할 수 있는 거지. 뜬금없이 최동호 검찰총장한테 혼외자가 있대. 갑자기 오늘 그리고 그 최동호 검찰총장은 이명박 정부의 댓글 공작을 네. 검찰 수사하고 있었잖아요. 그 총책임자인데 국정원의 댓글 공작을 수사하고 있는 이 시점에 왜 갑자기 검찰총장에 저런 얘기가 나오지? 라는 의심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시민들의 어떤 언론 독해법이고 언론이 좀 평평해지고 다양성이 보장되면 어떤 언론은 그 얘기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그걸 추적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또 하나는 이런 언론의 어떤 자율적인 자정 기능이 이렇게 작동하지 않을 때는 할 수 없습니다. 징벌적 배상 같은 거라서 장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얘기한 악의적인 의도적인 그런 보도에 대해서는 정말 패가망신에 아마 혼쭐이 나야지. 네. 그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만 뭐 징벌적 배상이 도입되면 뭐 기자들이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거라고 저는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오히려 징벌적 배상이 도입되면 근데 거기에 걸려들 징벌적 배상이야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내가 방법은 언론 윤리를 지킬 수밖에 없어요. 보도 준칙만 철저하게 지키면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송에 걸릴 염려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위에서 외부에서 부당한 야 이 기사 써라고 할 때 내가 이 기사를 썼다가 언론 윤리가 확인해보니 이게 아닌데 이 기사 썼다가 내가 무슨 난 못하겠는데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언론사에 엄청난 그 배상이 떨어지게 되면 언론사 사주들이 기자들 뒤따라다니면서 그거 확실해? 사실 확인했어? 그렇죠. 진짜 확인했어? 네. 언론 제대로 시켰어? 야 너 때문에 우리 회사 망하면 너 책임질 거야? 나 이거 회사 켜서 우리 아들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오보내지 마. 오버내지 마. 네. 하겠죠.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 징벌적 배상이 기자들의 양심을 지켜주는 보호 장치가 된다는 거지. 그렇죠. 양심만 지켜주는 게 아니라 언론의 질이 확 수준도 높여주고 오히려 기자들이 더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그럼요 기자들에게. 예, 억지로 기사 안 써도 되고 예를 말도 안 되는 기사 억지로 안 써도 되는 거 아닙니까? 옛날 이런 게 있었어요. 87년 민주화 이후에 형사들이 네. 맨날 그 푸념 뭐냐면 인권 수사를 했습니다. 인권 수사 그러니까 개나 소나 다 오더니 나는 인권 없어 뭐 이래서 수사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때 형사한테 다 그랬어요. 수사 못 하겠다고. 그전에 다 받아 때리기도 하고 욕도 하고 뭐 심지어 고문도 하고 그랬는데 그걸 못 하면 수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죠? 과학 수사가 발달했잖아요. 그렇죠. 네. 과학 수사가 발달했잖아요. 네. 요 책 뒷부분에 보면은 이제 민주 시민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이런 것도 좀 나오고 또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뭐 징벌적 손배제라든지 이동욱 PD님이 얘기하신 그 미디어 교육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미디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공론장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그리고 미디어 바우처 얘기도 좀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저는 이런 부분 굉장히 반가웠는데 책 뒷부분 읽어보시면 아마 그런 얘기 더 자세히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미디어 바우처도 저는 꼭 좀 도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이게 또 책에 이렇게 이 바우처 제도까지 다 포함을 시켜줘가지고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좋은 네. 언론을 자꾸 키워주는 그런 네, 그 네. 제도도 있어야 되고 예. 자꾸 이제 기자나 언론을 나쁘지 못하게. 언론대로 자꾸 견인하는 예, 예. 견인하는 이런 효과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징벌적 손배제는 언론이 나쁘지 못하게 강제하는 거고. 하는 거고 미디어 바우처는 견인하는 거고. 좋은 언론 더 밀어주는 그런 제도 아닙니까? 네. 거기다 이제 명예훼손죄 이게 이제 명예훼손을 가지고 이제 뭐 지금 뭐 시민언론 민들레도 이제 압수수색도 당하고 많은 언론들이 고통을 많이 겪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론 문제는 형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민사적인 문제를 풀자. 네, 네. 그래서 형사적인 명예훼손죄는 그 개정을 하고 폐지를 하고 네. 그 징벌적 손해배상제로 네. 그 책임을 묻자. 그래서 강력한 그 영향력이 있는 언론에 대해서는 강력한 책임을 지게 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종사자들도 강력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아까 설명 책임을 가지고 네. 종사하도록 하게 네. 하면 선순환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요새는 우리 그 일반 시민들도 정말 이게 눈이 높아져가지고 시민의식도 높아지고 보는 시각도 높아져가지고 아까 송 기자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 기사를 볼 때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기사 갑자기 왜 나왔지? 이렇게 보는 분들도 사실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시민들도 학습을 했기 때문에 학습 몇년 효과죠. 동안에 네. 손혜원, 조국, 추미애 네. 계속 네. 봤잖아요. 네. 계속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네. 네. 이건 뭐지? 네. 그래서 이런 책 좀 꼭 좀 봐주십시오. 그래서 저게 마녀사냥이구나. 네, 네. 또 못된 짓 하네 이놈들.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네. 마녀사냥이 이제 이 책이 저는 굉장히 훌륭한 미디어 교육,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책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디어 교육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미디어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이해하고 싶으시다면 이 책 읽어보시면 정말 많은 공부가 될 것 같아요. 기자 지망생들 좀 꼭 좀 읽어보십시오. 예. 저희가 아니라 출판업도 도와주고.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 책 마지막 부분에 마녀 사냥 카르텔 해체하기에 이제 언론에 대한 그러니까 뭐 바우처 제도, 징벌적 손배제 나오고 검찰의 마녀 사냥을 막는 방법 이 부분도 나오는데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나라 검찰이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수사도 하고 기소도 네. 하고. 그래서 일단 이런 것 때문에 먼지떨이식 기사,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 이런 걸 하면서 소위 말해서 한 가정을 파탄에 일으키기까지 하고 전혀 이제 소위 말해서 자신의 선택적 수사로 인해서 그 많은 어떤 고통, 어떤 시민적 자유의 억압, 그 다음에 그 민주주의의 파괴까지 지금 벌어진 현상인데 그래서 이제 검찰 개혁이 뭐 연미양 이번 정의연 사건에서 보듯이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그 어떤 정보의 공개, 그러니까 판결문 같은 경우도 네. 지금 일반인이 보기에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러면 사법부에서 판결을 하면 그것이 누구나 접근해서 보면서 이것이 어떤 근거로 해서 이런 판결이 이루어졌는지를 또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정보 공개 원활히 이루어지면 소면서 법조 기자단을 통한 어떤 소면서 피의 사실 공표 네. 같은 것도 이제 막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흘려주는 거, 그렇죠. 받아쓰고 하는 거, 그렇죠. 예. 그래서 못하겠죠.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어떤 검찰의 어떤 기소와 수사의 분리, 그 다음에 뭐 제가 뭐 앞에서도 썼지만은 뭐 예를 들어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공수처의 강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병행이 된다면 네. 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어떤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마녀 사냥은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이게 생각을 어떤 합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문제고 사회가 접근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 아까 얘기한 명예훼손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론의 보도가 누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그래서 뭐냐 언론 그 검찰이 말이죠. 그 가족 언론사 뭐 그 기자의 집에 압수수색 들어오고 말이야 소환하고 구속하고 이런 양아적인 일은 없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명예훼손을 형사로 다루는 건 없어야 되는 거고요. 네, 네. 또 하나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야 됩니다. 네. 경영에서 그 기업체들 소유 경영 분리하듯이 소유 경영 같이 하면 그 회사 망해요. 결국은 오너가 마음대로 하다가. 그러니까 수사와 기소가 분리한다는 게 뭐냐면 내가 수사를 하고 내가 기소 재판을 넘기면 그 재판에서 유죄가 나오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세게. 그러면 이게 수사하고서 분리해서 서로 견제가 되고 해야 되는데 내가 수사도 하고 내가 기소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그 없는 죄도 만들어내는 거고요. 예? 과장해서 저 죄인 만들어서 더 크게 벌받게 하는 거고 이거는 수사 기소 분리는 우리 언론만이 아니라 개인들의 인권을 위해서도 네. 이건 반드시 예. 그 필요한 제도라고 봅니다. 예. 예. 그 부분은 이제 사실은 그 검찰 개혁인데 문재인 정부에서 뭐 해보려다가 잘 안 됐던 것 같고 이재명 정부에서 또 의지가 분명히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기대를 하는 이 수준이 아니라 반드시 이건 예, 의무가 검찰 없고요. 개혁은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된다. 아니 우리 국민은 우리 시민들이 목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검찰이 얼마나 엉망인지 네. 우리 직접 목격을 했는데요. 네, 그럼- 언론이 얼마나 엉망인지 다 네. 목격을 했는데 예, 3년 동안 윤석열 3년 동안 너무 네. 그 학습을 강제로 우리가 아니 하게 된 것 컴퓨터 같아요. 단층 촬영으로 속속들이 다 봤잖아요. 다 봤는데 뭐. 네, 네. 오늘 뭐 1시간 넘게 지금 우리가 이 책에 대해서 얘기한 것 같은데 사실 할 얘기 더 많고 전 더 뭐 여쭤보고 싶은 것도 더 많습니다. 두 분 저자님들께. 네, 오늘 이제 책을 보셔야 되니까 네, 좀 이제 남겨두고. 예, 사실은 이 시청자분들한테 호기심을 그냥 호기심 자극까지만 하는 그런 이야기만 하려고 했는데 오늘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서 책을 안 사보실까봐 좀 걱정이 됩니다만 지금 나눈 이야기는 사실은 이 책의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이야기 안 한 거다. 네, 그래서 나머지 10분의 9를 알고 싶으시면 책을 사서 읽어보시면 더 좋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요. 자, 두 분 이제 마무리 말씀 주시고 오늘 첫 방송 마칠까 합니다. 네. 책 열심히 사보자 뭐 이런 얘기이신가요? 네. 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에 말씀을 드렸는데 기자로 살다 보니까 그 언론이 어떤지를 알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야 언론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이건 뭐 당연한 거고요. 근데 그 점점 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럴 리는 없지만 만약 나라가 망한다면 언론 때문이겠구나. 네. 네? 이 나라의 언론은 그 나라를 망치는 공범이 아니라 이제 주범이 돼버렸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시민들이 똑똑해지는 겁니다. 나쁜 언론에 속지 않는 법. 그러려면 어떤 언론 독해법 같은 나름을 갖고 계셔야 되고요. 거기에 좀 네. 예. 근데 이봉석 교수님 말씀 그냥 소설 같아요. 네. 흥미진진합니다. 네. 공부하는 책이 아니고요. 네. 예, 뭐 저는 이제 이번 책을 쓰면서 이런 생각도 좀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권력기관 뭐 권력 언론도 권력 있으니까 거기에 종사하는 뭐 검찰에 종사하는 어떤 검사라든지 언론인들이 자신들은 어떻게 보면은 무관심하게 그냥 무심하게 사무적으로 일을 처리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영향이라는 거는 굉장히 그 대상자에게는 생사가 걸려 있는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기에 쓴 많은 기자들이 정말 어떤 그 소수를 제외하고는 뭐 다 악의를 가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남들이 하는 대로 그냥 무심하게 쓰고 남들이 하는 대로 그냥 무심하게 기소하고 이런 것들을 최대한 할 때 좀 경각심을 가지자. 네. 내가 하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타인에게 깊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생각하면서 그럼요. 했으면 좋겠다. 그런 무심하게 휘갈긴 내 팽끝에서 사람이 죽어갑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오늘 1시간 좀 넘었나요? 마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 책을 가지고 저희 민들레 TV 처음으로 민들레 책
TV 책 방송 진행했습니다. 이 중세 시대에나 있을 법한 이런 야만적인 마녀 사냥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게 너무나 놀랍고요. 그리고 이 마녀 사냥이 검찰 그리고 언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 고발꾼 또 지식인 전문가 할 것 없이 총동원돼서 이 마녀 사냥이 이루어지고 그 마녀 사냥의 표적은 주로 세상을 선하게 만드는 그런 분들, 정의롭게 만드는 분들,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는 분들을 향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그 현실입니다. 그 마녀 사냥의 가장 핵심, 가장 전면에 나서서 마녀 사냥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언론 보도에 대해서 이 책을 보시면 정말 많이 공부가 될 것 같고요. 미디어 교육 공부가 되는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꼭 사보시고 한국 언론에 대해서, 한국 언론의 문제점에 대해서 더 많이 이해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처음 진행한 민들레 책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좋은 책으로 여러분 만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